저는 이제 둥지청소년 회복센터 센터장 임윤택이고요. 둥지청소년 회복센터는 이제 아이들 중에 소년 재판 받는 아이들 데리고 사는 그룹홈입니다. 그 아이들 재판을 담당하고 또 진행하는 걸 돕는 법원에서는 또 국선 보조인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또 사단법인 보물상자 위기 청소년들, 또 소외계층 아이들 장학 사업을 하는 법인의 또 대표로 그렇게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비행을 저질러서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 재판을 받을 때 아이들 처분할 때 이제 판사가 여러 가지 처분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고려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는데 또다시 재비행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재비행 안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반성하든지 아니면 비행하지 않도록 보호자나 주변 환경에서 이 아이를 잘 조절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중에는 정말 아이들은 반성하는데 보호자가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아이에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보호력을 더 강화하자. 그래서 제가 보호자 대신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걸로 저희 집에 와서 아이들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이는 반성했는데 보호자가 바뀌지 않으면 그 상황이나 범죄는 반복되더라. 그래서 이제 좀 호통 판사로 좀 유명한 전종호 판사님이 한 8년 가까이 소년 재판을 하면서 법정에서는 정말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반성했는데 또 두세 달 뒤에 또 오는 이유가 뭔가 봤을 때는 또 보호자에게 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다, 너가 정말 반성하니까 이번에는 보호자를 바꿔볼게.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마음을 잘 지키면서 또 학력도 취득하고 또 성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이런 취지죠. 그리고 여기 있는 동안도 보호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이와 관계도 회복하고 학교에 등교 지도를 한다든지 진로에 대해서 함께 의논한다든지 생활 지도를 함께 해서 아이가 가정으로 가더라도 이러한 생활 패턴을 유지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6개월 동안 아이는 좀 변했는데 아이만 맡겨놓고 보호자가 바뀌지 않은 보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마음이 좀 무너지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엄마 아빠는 똑같으니까 난 또 사고 칠 거 아니냐. 저희들은 결혼할 때부터 또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서로 있었고요. 첫째를 또 딸을 낳고 또 둘째 아들 낳고, 그럴 때 이제 저희 마음에 하나의 걸림은 주변 사람들 많이 축복을 했는데 저보다 1년 일찍 결혼한 저의 여동생이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첫째 낳고 둘째 낳을 때까지 괜찮았는데 셋째를 또 낳으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동생네도 보기에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동생에게 저희가 갖고 있던 입양에 대한 마음을 소개하고 입양을 권했어요. 그래서 저는 입양할 줄 알았는데 입양을 안 하고 걔를 분양받아서 키우더라고요. 강아지요? 예. 그러니까 여동생 내가 10년 동안 아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그걸 하다가 이제 좋다, 우리가 아기 낳는 건 포기하자 하고 마음을 접고 걔를 키웠어요, 그냥. 예, 너무 신기하게도 그 다음 해에 자연 임신이 됐어요. 오. 그래서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아들, 딸로. 예. 또 저희 아이들이 또 이제 막내 이제 셋째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네. 이제 나이 차도 좀 터울도 나고 동생을 좀 같이 키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공개 입양을 하게 됐죠. 뭐 저희가 입양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얘는 입양하다 아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가지로 같이 살아가고 있고, 입양을 할 때도 우리가 그런 계획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애들도 다 동의를 하고, 아기를 처음 데리러 간 날도 같이 가서 아기 얼굴을 보고 데리고 오고, 또 이제 언니가 나이차 좀 더 제일 첫째니까 나이차가 나잖아요. 그럼 그의 이제 업고도 키우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렇게 같이 키웠죠. 저도 사실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그다음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부터 제가 뭔가 반항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부모님이 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데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왠지 모르는 어떤 적대감이나 반항기로 이게 좀 이제 중학교부터 좀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와서는 학교 사실 2학년 때 학업 중퇴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업을 그만두기도 했고, 그래서 뭐 공장에서도 일도 하고 당구장에서 공 닦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함께 친하게 지냈던 또 알고 지냈던 친구 3명이 한 달 안에 다양하게 사고나 다른 일로 아이들이 죽었어요. 친구들.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의 죽음을 제가 보고 이 아이들 장례를 보면서 아, 나도 죽겠다. 지금껏 죽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다가 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 제가 살아왔던 시간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 금종고시 치고 전격적으로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좀 뭔가 하나님 영광에 좀 살고 싶습니다. 저처럼 기회가 된다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위해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좀 했고요. 근데 물론 그렇게 회심하고 방황하고 이런 아이들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신학이나 또 청소년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됐고요. 92년도에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든 밖에서든 청소년 현장은 늘 함께 해왔던 것 같아요. 예. 2년 전에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으면서 어릴 때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에 왔던 아이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많이 회복되고 약을 안 먹어도 좀 될 정도로 많이 건강해졌는데 이 아이가 퇴소를 한 열흘 앞두고 집으로 잠깐 가서 치료를 받던 중에 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밤새 저희도 연락하고 찾다가 경찰로부터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아파트 하단에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장을 달려가서 보면서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밝게 지냈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던 아이가 한순간에 왜 이럴까?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먹던 그 정신과 약을 뭐 의사의 판단 없이 본인이 일시적으로 끊어버리고 또 잠깐 나갔던 사이에 다른 아이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복합적으로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연극의 주연을 맡아서 열심히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공연 일주일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제 아내가 그 역을 맡아서 엄마의 바다라는 극인데 엄마 역을 맡았던 아이거든요. 한순간에 걔가 그렇게 떠나버리고 제 아내가 둥지 엄마니까 엄마 역을 맡아서 임시로 연습을 함께 해서 이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방황을 하든 또는 사고를 치든 마음을 아프게 해도 사람만 있어주면 기회가 있어지는데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죠. 이 아이들과 부딪히고 그냥 아무런 결과가 안 보이는 것 속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이 이후에 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될 보호자가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변화되지 않을 때 거기서 갖는 나는 본인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책임져야 될 보호자가 뒷짐을 지고 있고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더 힘이 빠지죠. 애들은 애들이니까 실수를 해도 뭐 해도 기회를 줄 수 있고 용서가 되는데 어른들을 보면 더 화가 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요즘 상황들이 얘들 데리고 한 명 한 명 데리고 이런 각계전투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걸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이 아이들을 주제로 이 드라마가 만들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됐고요. 왜냐하면 누구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촉법소년, 또 소년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게 아닌가. 소년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메시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문제점을 시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굉장히 많이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뭐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걸 했는데 저희 주변에는 그 100개 중에 5% 미만의 강력범죄를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95% 가까운 일반적인 비행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들, 이 애들이 더 많잖아요. 그럼 이 애들을 어떻게 사회 내 생활을 할 때 건강하게 세워갈 거냐. 저는 강력한 사건보다는 일반적인 이 아이들에 대한 걸로 좀 주목해 주면 좋겠고 또 사건보다는 사람에게 주목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 김혜수나 이렇게 역할로 나왔던 한 판사보다는 판사의 고민이나 이것보다는 그 아이들의 고민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이 아이들과 또 비행이나 여러 범죄 사실을 보는 시각에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네. 지금은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10년 뒤에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자신에게 한마디 한다면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성장한 본인이 야, 너 10대 때 이렇게 힘들었잖아. 근데 그때 잘 버텨줘서 고마워. 아, 이때 좀 더 옳은 선택해줘서 좋아. 라고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고 스스로에게 고마워할 수 있는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없는 애들도 있고 있지만 아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던 애들도 있고 센터에서 지내면서 저는 센터장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목사기도 하고 또 선생이기도 하고 다양한 호칭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부를까 그렇게 투표했을 때 1위로 나온 게 10표 중에 7표가 아빠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정말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참 그립구나.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역할보다도 아빠 역할 해주기를 원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빠라 하면 어떻게든 잘못된 거 있어서는 단호하게 꾸짖지만 그래도 뒤에서는 감싸줄 수 있고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천들에 같은 응? 야단치고 아닌 것 같지만 묵묵하게 뒤에서 한번 탁 감싸줘 힘내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자기들이 아무리 뭐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다가도 뒤돌아섰을 때 아빠 하고 달려올 수 있는 비빌 언덕이 돼줄 수 있는 어른,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